수업 중에 단원 종합 문제를 확인해 드리지 못해서 영상으로 대신 하겠습니다. 통합사회 1 EBS 개념 완성 39쪽에 나와 있는 대단원 종합 문제, 기존에 몇 개 푼 문제들도 있지만 일단 모든 문제를 해설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부터 보시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은 입니다. 인간을 포함한 모든 사물은 자신의 궁극적인 목적에 이르게 되면 멈춘답니다. 그러면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다라는 뜻이겠죠. 그러면 목적론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시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모든 운동이란 목적을 획득하기 위한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목적 획득이 목적이다, 뭐 이런 얘기고요. 지성의 궁극적인 목적이자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은 신이라는 실체를 보는 것이고, 창조된 지성인 인간은 신에 의해서 창조된 것이고, 신과 특정한 방식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신을 볼 수 있답니다. 이게 최종적인 목적이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운 사상가들 중에서는 중세의 사상가들이 이 목적론적 세계관을 통해서 신과 하나가 되는 최고의 완전한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죠. 대표적으로 아퀴나스 선생님과 아우구스티누스 선생님이 계신데, 요거는 아퀴나스 선생님의 글이기는 하지만 여러분은 그냥 중세 철학자다라고 정도만 알고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세 철학자들은요, 신과 인간이 합일이 이루어질 때 최고의 행복에 이르를 수 있다고 이야기하시는 분이었죠. 왜냐하면 인간은 신에 의해서 목적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현실 세계에서는 최고의 행복에 도달할 수 없고, 신과 연합한 단계에 이르르는 천국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고 이야기하고 계셔요. 니은 신의 구원이 없어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을 실현할 수 있다.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천국에 가서 신과 하나가 될 때 인간은 궁극적인 목적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인간은 죄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십니다. 디귿, 행복은 불완전한 행복과 영원하고 완전한 행복. 그렇죠. 현실에서 살고 있게 되면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될 수 없는 불완전한 행복이고, 신과 영원히 하나가 돼서 천국에서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두 개로 구분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인간은 사물과 달리 완전한 행복에 이르러도 다른 궁극적인 목적을 추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한 행복을 궁극적 목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다른 행복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지 않지요. 그래서 행복은 최고선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지요. 최고로 지향해야 될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다른 목적을 추구하는 게 아니다, 완전한 행복으로 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이 있는 2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통해서 추론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입니다. 신문인데요.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갑작스럽은 재난에 대처할 수 있는 정보를 최대한 빨리 전달하는 체계를 갖추어야 된답니다.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하지 못하는 경우 국민이 불행한 삶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불행에 빠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갑작스러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이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보내는 재난문자가 있네요. 10시 폭염경보, 야외활동 자제하세요, 호우주의보, 이렇게 시간별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국가라고 하는 존재의 역할이 체계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거니까 5번이 정답이 되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참고해서 봐주시고요. 3번 보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이네요. 고대 서양 사상가 갑은 고대 서양 사상가입니다. 사람이 행복을 다르게 말하기도 한다고 보았대요. 같은 사람이 행복을 다르게 말할 수도 있답니다. 여러 개의 행복을 얘기할 수도 있대요. 어떨 때
때에는 건강한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가난할 때에는 부자가 되는 게 행복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뭐 그렇답니다. 그에 따르면 행복은 목적은 굉장히 행위의 목적은 되게 다양하지만 그 자체로 추구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모든 건강, 부 이런 것들의 최종적인 목적은 뭐다? 행복이다. 그래서 이것이 궁극적인 목적,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네요. 그래서 행복은 특정 상태가 아니라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다. 덕에 따르는 여기 정신 대신에 영혼이나 이성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렇게 정의를 내리시는 분이 누구셨냐면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였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행복을 원하는 것은 유전자가 생존을 하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라고 한답니다. 그래서 행복은 유전자가 자기 복제를 위한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행복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라면 행복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유전자의 자기 복제나 유전자의 생존이 행복보다 우선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보통 어려운 말로는 뭐 진화윤리학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그냥 유전자에 따라서 결정된다라는 것이고요. 이럴 때 갑이라고 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뭐라고 비판할 건가 이걸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리스토텔레스 얘기를 고르시란 얘기예요. 1번 사람이 행위하는 목적은 다양할 수 있죠. 아까 부, 건강 등에 다양할 수 있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만 최종적인 목적이자 선은 행복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2번 행복은 활동이 아니라 특정 상태 바뀌었죠. 특정 상태가 아니라 활동이죠. 그래서 꾸준한 노력과 반복적인 실천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중용의 상태가 필요하다 이런 말로 공부했었습니다. 3번 행복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기능일 뿐이라는 것이 지금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죠. 이게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야기할 얘기가 아니고 이 사람들이 간과하지도 않는 내용이니까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사람이 행복을 바라는 것은 종의 유지를 위한 것 이것도 유전자의 유지를 위한 거나 똑같은 거니까 어떤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고 아리스토텔레스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 거죠. 5번이 그러면 정답이 되겠는데 행복은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고 최종적인 목적이다라고 해서 최고의 선이라고 하기도 하고 덕에 따르는 정신의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도 위에 나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덕에 따른 정신의 활동이 덕이다, 행복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에서 본다면 유전자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 아니다라고 비판할 수가 있어서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네, 4번 볼게요. 선행이 정신건강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대요. 정신이 건강하려면 선행하는 것도 필요하다. 선행은 도덕적으로 착한, 도덕적인 이런 거죠. 도덕적인 삶이라고 하는 게 정신건강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실게요. 연구진은 선행을 어느 정도 비용을 지불하면서 타인에게 도움이 되거나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행동으로 정의를 하고 실험의 참가자들에게 선행을 하게 하였더니 그 결과 선행을 실천한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 그리고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행복이라고 볼 수 있겠죠. 행복이 개선, 증가된다라는 결과를 얻었답니다. 그래서 선행이 실험 참가자들이 타인과 사회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게 되어서 삶의 만족도 향상에 도움을 주게 된다고 결론을 내렸대요. 따라서 우리는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서 선행이라는 아이가 필요하다, 도덕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네요.
그러면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행복을 증진하거나 행복을 위해서 도덕적인 삶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찾으시면 되니까 요거 1번으로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시겠고요. 나머지 얘기들은 크게 어렵지 않아서 한번 봐주시면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게요. 네, 5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행복의 관점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고르시라는 건데요. 배우고 수시로 익히니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 그래서 배우고 수시로 익혀야 된대요. 이거 우리 어디서 나왔었냐면 증자 선생님의 일일 삼성에 나왔던 거죠. 3번 반성해야 되는데 배운 것을 잘 익혔는지 반성해라 이렇게 얘기했죠. 벗이 먼 곳에서 찾아오니 또한 즐겁지 않은가. 여기 삼성 중에서 자기의 이익만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도 충성을 다했는지 성실함을 다했는지를 살펴보라는 얘기가 있었고요.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성내지 않고 이런 군자가 좋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요거는 유교의 관점이구나 라고 찾을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사상가는 공자 선생님의 글이지만 우리는 유교다라는 것만 알면 됩니다. 유교에서는 행복한 삶은 도덕적인 삶이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 되시겠고요. 훌륭한 친구들과 교류할 때 기쁨, 여기 기쁘다 여기 하는데 벗이 오니까 기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맞고요. 행복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노력하지 말아야 된다. 의도적인 노력이라는 말이 좀 어려우시면 수양이 필요하냐라는 말과 같은 말이죠. 다른 말로 공부해야 되느냐? 공부해야 하지 공부 안 해도 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틀린 답이 되겠고요. 4번 진리를 추구하는 과정은 행복 실현에 도움이 된다. 그렇죠. 도덕적인 삶과 행복은 양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 둘 다 가능하고요.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올바름, 도덕성을 추구하는 게 바람직하지요. 그래서 선생님이 안중근 의사 선생님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죠. 나한테 도움이 되거나 이익이 되거나와 관계없이 도덕성을 강조하는 유교 사상가들은 그게 도덕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를 훨씬 더 중요하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틀린 답은 3번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6번 볼게요.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에 A에게 제시할 조언을 고르시랍니다. 이해 당사자의 수를 계산을 하시고 당사자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러 명인데 이걸 계산을 하라는 거죠. 행위가 갖는 좋은 경향의 정도를 합산해라요. 경향성에 따라서 그 행위가 좋고 나쁨이 결정이 된다는데 그것을 이해 당사자 모두를 합산해서 계산하랍니다. 그랬을 때 저울이 쾌락 쪽으로 기울이면 그것은 좋은 거고 고통 쪽으로 기울여지게 되면 그것은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좋은 경향은 선, 나쁜 경향은 악. 선악이 쾌락과 고통으로 결정된다는 쾌락주의죠. 쾌락주의입니다. 그런데 이게 개인의 쾌락과 고통만 고려하는 게 아니라 이걸 합산해서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합산해서 계산을 하면 그냥 단순 쾌락주의가 아니라 이거는 공리주의의 관점이 됩니다. 공리주의의 관점이 되겠죠. 쾌락주의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는 이거 벤담인데요. 딱히 벤담이라고 하는 게 표현되지 않아서 구분을 하지 않아도 밀과 구분하지 않아도 공리주의라고만 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문제 상황 보시면 친구와 약속에 늦은 고등학생 A는 예약한 택시를 타려다가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급하게 여기가 2명이네요. 친구는 1명이겠죠? 급하게 택시를 타는 여성까지 있으니까 3명이네요. 보고 택시를 양보해야 될지 고민하고 있대요. 그렇다고 한다면 한 사람의 이익보다 3사람의 이익이 더 중요하게 여겨서 판단을 하라고 조언을 하시겠죠. 그래서 최다 최행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걸 고려해서
행위하라고 조언을 하실 것 같아요. 7번 보겠습니다. 가상편지를 쓴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질문을 해서 대답을 하랍니다. 우리는 만물의 근원이 도인데요. 이 도에 따라서 살아야 한대요. 도에 따라야 한답니다. 그런데 이를 위해서 인위적인 규범과 제도가 벗어나야 되고 문명에 편리한 도구나 이런 게 있어도 쓰지 않아야 된다. 자연 그대로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걸 무위자연의 삶이라고 하고 요게 우리가 행복하게 사는 거고 바람직하게 사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네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도가 사상이 되겠죠. 동양의 도가 사상이 자연스러움을 도덕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러움에 따라서 살아야 된다라는 입장을 추구하시지요.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고르시는 겁니다. 타고난 본성은 도죠, 도. 도 이퀄 자연입니다. 자연에 따라서 살아야 되죠. 그래서 요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연의 관점에서 모든 것을 차별 없이 평등하게 바라봐야 되겠죠. 자연이 좋은 거니까요. 3번 문명의 결과물이 행복한 삶을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문명의 편리나 도구가 있어도 쓰지 않아야 된다고 얘기하니까 무조건 방해되는 건 아니지만 방해될 수 있다고 보는 말에 동의해서 자연 그대로 소박하게 살아라 라고 주장을 하고 계십니다. 4번 자연의 순리에 따라야 되죠. 도에 따라야 되고 소박한 삶을 살아야 된다. 위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5번 국가는 법률로서 자연스러움을 실현해야 된다. 자연스러움을 실현해야 되는 것은 맞지만 법률이라고 하는 건 하지 않으면 우리에게 처벌이 따라오는 강제적이고 인위적인 사회 규범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는 자연을 실행할 수가 없어요. 여기 인위적인 제도에서 규범과 제도에서 벗어나라고 표현을 하고 있으시니까요. 이것은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돼서 정답이 5번으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8번 보실게요. 가의 입장에서 나의 지역 선결과제를 정부에게 제시할 조언을 고르시랍니다. 정주 환경 아시죠? 인간이 거주하는 환경은 주거 환경으로부터 문화, 여가, 자연 환경 등 일상생활 전 영역을 광범위하게 일컬어서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질 높은 정주 환경이 있어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단순하게 물리적인 환경만을 가리키는 게 아니다. 낙후된 환경에서는 인간다운 삶을 살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함 또는 행복하기 위함의 조건으로 질 좋은 정주 환경이 필요하다라는 관점입니다. 그런데 나의 그림을 보니까 여기 쓰레기가 쌓인 동네를 걷고 있대요. 그러면 정부는 질 좋은 정주 환경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쓰레기가 있는 이런 위생적이지 못한 환경이 아니라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주면 되겠죠. 거기에 제일 적합한 말이 5번이네요. 여기 깨끗한 환경을 만들어줘라 이런 얘기니까 교육시설, 주택 부족, 대중교통, 최저임금 다 필요는 하지만 지금 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기 쓰레기 더미가 쌓여있는 동네에 요 얘기를 하는 것은 깨끗한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글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가장 선결 과제, 먼저 이루어져야 될 과제라고 보는 거죠. 9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을 적절한 것만 보기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자료를 잘 보고 푸시면 됩니다. 삶의 만족도와 다른 요인들의 관계를 봅니다. 획일적으로 분석을 했대요. 거꾸로 봤다라는 거죠. 자, 성별 상관이 0.041이에요. 굉장히 낮습니다. 근데 경제적인 안정은 조금 높네요. 0.269. 고립감도 높네요. 0.255. 그리고 집단의 신뢰도나 여기 가구 소득은 요만큼이에요. 자, 요거 경제 상황의 안정과 가구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이다라는 게 조금 다르다라는 거. 가구 소득이 200에서 499만 원이다라고 하는 것도 조금 다르죠. 예, 그래서 요거를 잘 주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업.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 인간관계와 관련된 게
요거죠. 고립감. 고립감이 영향을 많이 미치네요. 그러면 인간관계가 좋을수록 좋아질 수 있겠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요건 맞는 거고요. 니은 경제적인 안정성이 삶의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준대요. 여기가 안정도잖아요. 근데 지금 제일 높죠? 0.269점으로 제일 높으니까 제일 큰 영향을 준다. 이렇게 얘기해도 맞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디귿 성별보다 여기 있죠? 성별보다 소득의 절대적 크기가 더 중요한 행복에 영향을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 요게 소득이에요. 지금 소득의 절대적인 크기가 200에서 499, 5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크기가 큰 게 영향을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성별이 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어요. 그러면 성별이 더 크게 영향을 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거는 X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제 생활이 불안정하거나 외로움을 호소하는 사람들. 자, 이분들은 여기죠. 안정, 불안정, 외로움, 고립감. 요거죠. 요거 행복에 많은 영향을 미치니까 요것을 제거해 주려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하겠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역, 니은,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니까요. 요거는 그냥 제시문에 나와 있는 그래프를 잘 분석해서 풀어주시기만 하면 되겠습니다. 10번 볼게요. 기역에서 리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골라라 돼 있고요. 택리지 얘기가 나오네요. 이중환 선생님이 택리지에서 질 좋은 정교 환경의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 지리는 풍수에서 말하는 지리고요. 생리는 생활을 윤택하게 하는데 유리한 위치, 인심은 세상의 풍속이 좋은 곳, 산수는 사람들이 즐겁고 인심을 순박하게 하는데 믿는 이런 요소들을 이야기한답니다. 이거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바람과 물이 풍부한 지형을 찾으러 다니는 것이다 라는 건데요. 요게 지금 지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요 지리는 우리나라의 어떤 풍수에 맞는 건데 우리나라의 풍수상 겨울에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지리적으로 좋은 환경은 배산 임수의 풍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람을 막아주어야지 바람이 풍부하시면 좋은 지형이 아닙니다. 근데 물은 풍부한 게 맞아요. 임수니까. 그래서 기억은 틀렸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습니다. 니은은 생리, 뭔가 경제적인 이익이 있어야 된다는 거니까 맞는 거고요. 디귿은 인심, 거주하는 사람들이 좋은 마음을 갖고 있느냐. 이것도 맞겠죠. 리을은 산수, 경치가 좋으냐 뭐 이런 건데요. 안전을 위해서 산속 깊은 곳과 물이 가까운 곳을 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경치가 좋다라기보다는 우리에게 뭔가 유리하냐 아니면 지형적인 조건이 괜찮냐 이런 쪽에 가깝기 때문에 산수에 해당하는 내용은 아니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 있는 3번으로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선거에 투표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문제를 직접 결정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수록 사람들은 더 만족감을 느낀답니다. 여기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가의 주인이 국민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직접 뭔가 결정할 수 있어야만 나의 어떤 삶의 만족도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보고 계시고 있으시지요. 네. 물론 선거에 투표하는 것도 일종의 참여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여기서 멈추지 말고 더 하는 것이 좋다 이런 얘기죠. 결과가 자신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정치적인 결정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행복을 상승시켜 줄 수 있다. 따라서 정책 결정 기관은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을 결정하지 말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해야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여줄 수 있다라고 해서 민주주의의 발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시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 고르시는 겁니다. 그러면 1번
민주적 결정 과정이 시민의 행복에 증진한다. 이거 맞는 거죠? 금방 말씀드렸어요. 2번 시민의 정치 참여가 투표권 행사에 그쳐서는 안 되고 직접적인 참여로 연결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3번 시민은 자신과 관련된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기를 원한다. 그렇죠. 직접적인 참여를 원한다니까요. 4번 직접적인 정치 참여가 기회가 많을수록 행복감이 상승될 수 있다. 직접 참여의 증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번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정부와 전문가만 협의하면 시민들이 빠지게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시민의 참여를 통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직접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거는 틀린 답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12번 볼게요. 12번입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적인 성찰은 과거를 회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래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하답니다. 자신을 살펴서 잘못을 고친다면 더 바람직한 사람이 될 수 있고 더 좋은 인간관계를 형성할 수 있어서 도덕적인 성찰을 통한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익히는 것이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체화, 몸으로 익히는 것이래요. 따라서 도덕적 성찰을 통한 배움은 평생 지속해야 된다. 네, 도덕적 성찰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면 1번 덕성은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함양되기 어렵다가 아니라 도덕적 성찰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2번 도덕적 성찰은 인격의 개선과 진보의 과정으로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니까 맞고요. 도덕적 지식의 습득으로 도덕적 형성이 완성되는 게 아니라 실천을 통해서 체화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4번 자신에 대한 반성으로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미래를 향해서 나가고 있으니까요. 5번 인간은 더 이상 성찰이 필요 없는 단계에 이르러야 된다가 아니라 평생 지속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으니까요. 필요 없는 단계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 되시겠네요. 13번 볼게요. 다음과 같은 문제 상황에 대해서 국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노력을 서술하시랍니다. A는 중산층 가장으로 대출을 받아서 주택을 사고 자녀 교육비로 매월 100만 원씩 지출하고 있어요. 그러나 불경기에서 해고를 당해서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면 이분한테는 얼른 뭔가 해고를 해소해서 그러니까 다시 취업을 해가지고 직장을 얻어서 교육비와 대출 이자를 갚을 수 있는 경제적인 어떤 정책을 정부가 마련해 줘야 되겠죠. 예, 그런 이야기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14번 보겠습니다. 다음 글에서 강조하는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적 자본이 나왔네요. 선생님이 요거 사회적 자본 퍼트넘이라고 하는 분의 설명을 말씀드렸죠. 퍼트넘 선생님이 자본인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간접적인 신뢰, 네트워크, 협력 이런 자본들도 우리 경제적으로 뭔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본이 될 수 있다라는 말씀 해드렸습니다. 여기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 주는데요. 개인이 공동체에 참여하는 것도 일종의 사회적인 자본으로 경제 발전을 이루게 하고요. 소속감과 소통의 즐거움 같은 것도 사회적인 보상을 얻을 수 있어서 사회를 발전시키고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오게 된답니다. 이런 사회적 보상은 삶의 만족도인 행복을 향상시키기도 하고요. 개인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소득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기도 해야 되지만 동시에 신뢰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 사람들의 관계가 확대되는 것도 필요하다. 단순히 소득만으로는 안 된다. 사회적 자본이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자, 1번 보시면 사회적 자본은 개인의 행복 증진과 무관하지 않죠? 예, 있어야 된다고 주장하시니까요. 2번 공동체 활동을 멀리 할 때가 아니라 공동체, 사람들의 관계가 확대되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시죠? 3번 사회 행복을 위해서 기본적인 생계 포기해야 된다? 아니에요. 일정 수준 이상으로 상승되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승되어야 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포기 아니에요. 4번 행복한 사회의 실현을 위해서 사회적인 자본이 필요하다. 이게 정답이네요. 구성원 사이의 신뢰가 경제적인 이익을 산출하지 않는다가 아니라 이것도 경제적인 이익을 위해서 도움이 된다라고 보고 계시는 거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되시겠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에 수능 유형 문제 같이 보겠습니다. 42쪽에 1번입니다. 다음은 가불사상가들의 가상대화이고요.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보기에서 고르시라고 합니다. 갑을 보시니까요. 쾌락이 없어서 괴로울 때는 쾌락의 필요성을 느끼지만 괴로워하고 있지 않을 때는 여기 괴로울 때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수업 시간에 배운 표현으로는 고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통이 없을 때에는 더 이상 쾌락이 필요하지 않다 때문에 우리는 쾌락을 행복한 삶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말하면서 고통이 없는 삶을 추구하기 때문에 소극적 쾌락주의를 지향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죠? 에피쿠로스입니다. 그래서 쾌락이 오면 선이고 쾌락이 안 오면 악이다 라고 보고 있어서 쾌락을 처음이자 끝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사상가예요. 자, 을을 보실게요. 쾌락은 적절할 때 선이 되지만 그 자체로 선은 아니시랍니다. 그런데 최고선은 행복이래요. 이거 목적론적 세계관 얘기 나오는 거죠. 그 자체로 선이어야 된답니다. 모든 사물의 궁극적인 목적은 신이랍니다.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고 세계를 창조한 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창조주인 신에게 가까워져서 하나가 되는 것이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이거 중세 철학자다. 아까 선생님이 아퀴나스 해드렸죠? 아퀴나스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영향을 받은 사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기억 볼게요. 갑은 에피쿠로스고요. 에피쿠로스는 쾌락 그 자체는 선이고요. 고통 그 자체는 악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쾌락을 선택해야 되는 것은 아니에요. 맞아요. 모든 쾌락 중에서는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쾌락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쾌락은 절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아니다가 맞는 답이 되겠습니다. 니은 아퀴나스입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것은 신의 명령을 어기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쾌락을 추구할 수도 있는데 그게 신의 명령에 맞다면 추구할 수도 있기 때문에 어기는 것은 아닌 겁니다. 네, 이건 틀렸다. 디귿, 인간이 최고선 신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신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맞아요.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고 천국에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의 은총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 모두고요. 고통이 없는 순간에 쾌락을 더 추구해야 된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에피쿠로스는 고통이 없는 걸 최고의 쾌락이라고 보기 때문에 더 추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퀴나스도 고통이 없다라고 완전하게 고통이 사라지는 거는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 이어야 되기 때문에 신과 완전히 하나가 됐을 때는 더 이상의 목적은 없어요. 그래서 더 이상의 쾌락을 추구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오셔서 정답은 1번 기업과 니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볼게요. 다음 글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사람들은 행복한 곳에서 살려고 한답니다. 행복한 곳은 어디일까? 보니까 돈이 행복을 결정한다면 부유한 나라가 행복한 곳이어야 되는데 실제로 국가가 부유해지면 복지 수준도 상승되고 삶의 질이 향상되는 경우가 봤대요. 그럼 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러나 부유한 국가의 시민이 가장 행복한 것은 아니랍니다. 왜냐하면 행복은 경제력, 인간관계, 건강, 사회적 자유, 선행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경제력 하나만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 개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드시 부유한 국가라고 해서 행복한 건 아니래요. 따라서 스스로 정립된 가치관에 맞는 주거지를 선택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 수업 시간에 행복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경제적인 부는 필요하지만 일정 부분의 경제적인 부가 증가되면 더 이상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이 스탈린의 효과, 이 스탈린의 역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죠. 예.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1번, 경제적 풍요를 기준으로 주거지를 선택해야 되느냐. 이것이 필요는 합니다만 이것
자체가 기준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준들을 다 봐야 되죠. 이런 것들을 다 봐야 되기 때문에 이걸 기준으로 선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고요. 가치에 대한 성찰을 통해서 행복에 이를 수 있다. 그렇죠. 요거는 필요하죠. 요걸 통해서 행복의 실현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건 아니더라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요거는 맞는 거다. 이렇게 오시면 되겠고요. 사회의 일본적인 행복관과 맞추는 삶이 아니라 스스로 정립한 가치관에 맞추라고 되어 있죠. 일반적인 행복이 뭐냐? 서울대학교 가야 행복하냐? 이런 건 아니다. 4번 자유롭지 않아도 경제력이 높다면 모두가 행복하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여기 사회적 자유를 고려해야 된다고 되어 있으니까 자유롭지 않아도가 아니고 경제력도 있어야 되고 자유도 있어야 된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주거의 복지 수준과 삶의 질은 서로 상관관계가 없다가 아니죠. 복지 수준도 중요하죠. 복지 수준도 중요하기 때문에 상관관계가 없다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제적인 요건도 필요하고 나머지 다른 요소들도 있어야 된다라고 행복은 복합적인 요소가 있어야 된다라고 보시는 관점입니다. 3번 보겠습니다.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에서 문제 상황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요거 나왔네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 요거 이렇게 정의하시는 분은 아리스토텔레스라고 말씀드렸죠. 네, 영혼 대신에 정신이나 이성이 들어가도 맞는 겁니다. 어떤 소유물처럼 소유하는 게 아니랍니다. 소유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래요. 행복하다는 것은 삶과 행동에서 생겨나는 것이지 고정적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지극히 행복한 사람은 선한 친구가 필요하다. 예, 선한 친구가 함께 이렇게 행복을 위해서 갈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가 배우진 않았지만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요소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문제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요. 고등학생 A는 친한 친구가 다른 학생을 괴롭히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A는 친한 친구라고 되어 있죠. 친구에게 괴롭힘을 그만두라고 하고 싶지만 사이가 멀어질 것 같아서 고민하고 있답니다. 그런데 친구도 중요하지만 선한 삶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올바른 방향으로 친구에게 조언을 해줘야 되겠죠. 1번 만족스러운 현재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아라 라는 건데요. 여러분 행복은 고정적인 상황이 아니에요. 고정적인 상태가 아니라 계속해서 성장하고 발전하는 변화되는 상태인 거라서 변화시키지 하지 말라라는 표현은 옳지 않습니다. 친구에게 충고할 때에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라. 이익도 중요하지만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고 영혼의 활동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이게 최우선은 아니다. 이렇게 오셔야 되겠고요. 개인마다 가치관이 다르다. 개인마다 추구하는 행복은 다를 수 있겠지만 우리 모두의 공통적인 목적은 최고선 행복이기 때문에 행복을 위해서 우리 친구와 함께 갈 수 있는 충고를 할 수가 있지요. 충고할 수 있습니다. 충고가 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행복한 학교 생활을 위해서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최우선이다. 교우 관계를 유지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행복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이기 때문에 교우 관계가 덕에 따르는 영혼의 활동으로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무조건 교우 관계만 좋으면 되는 것은 아닌 거예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거 틀린 거고요. 5번 친구에게 바른 삶을 권하는 것은 자신의 행복 실현에도 도움이 됩니다. 그렇죠. 덕에 따르는 삶이 바른 삶이니까 덕에 따라서 살아 라고 충고해 주는 것이 그 친구와 함께 내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이다 라고 보고 있으셔서 5번이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4번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연령별로 행복을 본대요. 근데 A지역과 B지역이 나눠 있네요. 예, 여기는 연령이 나와 있습니다. 30대부터 60대까지. 여기도 30대부터 60대까지고요. 실선은 남성이고 점선은 또 여성이라서 조금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네요. 자,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따르면 A지역과 B지역의 행복 지수는 0에서 10 범위 안에 중간은 5고요. 성별 간의 행복도는 달랐습니다. 연령 간에 따른 변화도 달랐습니다. 성별 간도 다르고 연령 간에도 달랐답니다. 자, A지역의 30대 행복도를
볼게요. A 지역의 여기 30대네요. 여기 30대 행복도가 B 지역의 30대 행복도보다 높답니다. B 지역의 30대 행복도 여기네요. 그러면 여기는 요만큼이고요. 여기는 요만큼이니까 여기는 6에 가깝고 여기는 6과 7 사이의 중간이니까 A 지역이 높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요거는 맞네요. 2번 A 지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도 함께 증가했대요. 꾸준하게 증가했나요? 꾸준하게 증가했네요. 그러면 이거 맞다. 3번 B 지역은 남성보다 여성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대요. 여성의 행복도가 상대적으로 낮답니다. 상대적으로 남성과 비교해보면 남성은 여기 있고 여성은 여기 있죠. 그러면 남성에 비해서 여성이 아래쪽에 있으니까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맞네요. 4번 B 지역의 B 지역은 연령이 증가할수록 행복도가 계속 하락한다 돼 있네요. 자, 연령이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면 내려갔다가 쭉 그냥 가고 내려갔다가 쭉 그냥 가지 계속 내려가지는 않네요. 그러면 계속 하락한다는 틀렸다. 이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5번 A와 B 지역 모두 중간 수준 이상의 행복도를 유지한대요. 여기 위에 보면 중간 수준이 5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두 나라 모두 5 이상은 되죠. 5 이상은 되죠. 그러면 중간 수준 이상의 행복도를 유지하고 있는 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다 라고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볼게요. 가의 사상과 가불의 입장을 나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에서 C에 들어갈 적절한 질문을 보기에서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상가 입장이네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 결정할 뿐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이래요. 그러면 고통이 오면 선이고 쾌락이 오면 악이다 라고 보는 쾌락주의의 관점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쾌락주의인데 뒤에 보니까 단순한 쾌락주의가 아니라 공리의 원칙에 따라서 쾌락을 최대화하라 돼 있으니까 다수의 최대 행복을 지향하는 공리주의의 관점이 되는구나 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리주의의 관점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을을 보시니까요. 쾌락에 휩쓸리지 않도록 경계하래요. 쾌락을 경계하래요. 이분은 쾌락을 또 경계하라고 보시네요. 쾌락을 즐길 때와 그 쾌락을 즐긴 다음에 후회하고 자신을 비난하게 될 때를 생각해서 자연에 일치하지 않고 살면 안 되니까, 불행해니까 행복해지려면 자연에 일치하는 삶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자연이 곧 신이고 이것에 따를 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쾌락에 휩쓸리지 말아라. 수업 시간에 배울 때는 요거 정념에 흔들리지 말아라. 정념을 제거해라. 그리고 자연, 신에 일치된 삶을 살아라.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니까 이거는 스토아 학파의 이야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스토아 학파다. 그러면 갑은 공리주의 대표자가 벤담이시죠. 그리고 을은 스토아 학파다. 이렇게 보시고 문제를 풀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A를 볼게요. A는 갑은 오라고 대답을 해야 되고 예라고 대답해야 되고 을은 아니오라고 대답해야 되는 질문을 찾으셔야 됩니다. 행복의 정도는 쾌락의 양에 달려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벤담의 입장에서 본다면 쾌락주의이기 때문에 쾌락의 양이 증가되고 고통의 양이 감소되는 것이 행복의 정도에 영향을 미치니까 벤담의 입장에서는 맞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쾌락이 많으면 좋은 거고 적으면 안 좋은 거니까. 그런데 스토아파는 쾌락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니까요. 쾌락의 양이 적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쾌락의 양에 달려있지 않다. 다른 거에 달려있다라는 거죠. 다른 거 자연이 곧 신이니까 자연에 일치하지 않느냐 일치하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들어갈 수가 있겠죠? 갑은 예, 을은 아니오니까요. 니은 보겠습니다. 행복의 실현이 행위의 선택의 기준이냐 행복을 실현하는 게 중요하냐라는 거잖아요. 공리주의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위해서 쾌락과 고통을 계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얘는 행복의 실현이 중요하겠죠. 스토아 학파도
자연에 일치하고 순응할 때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일치하지 않고 살면 불행해지는 거니까 일치한 행위가 행복이니까 행복한 삶과 관련이 있어서 이것도 맞는 겁니다. 그러면 A에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B는 갑의 입장에서 예라고 할 것만 고르고 을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을의 입장은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디귿이요. 공리에 따라 공리주의니까요. 쾌락과 고통을 최대화해야 된다라고 보는데 쾌락은 최대화가 맞고요. 고통은 최소화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X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리을요. 리을은 C인데요. C는 을의 입장에서 예라고 하는 것만 고르고 갑이 연결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 갑은 고려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연, 아까 자연 이퀄 스토아파는 신이었죠. 에 따르는 사람은 정념에 초연할 수 있어요. 그렇죠. 쾌락이나 이런 거에 얽매이지 않고 초연할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이죠. 정념에 초연한 상태, 정념에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결국 쾌락, 행복의 상태인 거고 행복의 상태는 자연과 신을 따르는 상태가 되는 거니까요. 부동심 얘기해드렸죠. 아파테이아이기 때문에 정념에 초연한 게 부동심이라고 보셔서 정답은 기억과 리을 이렇게 찾아주시면 되시겠습니다. 6번 가실게요. 가불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기본소득제 얘기가 나오네요.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한답니다. 왜냐하면 기본소득제는 행정비용이 현재보다 적으며 행정비용이 적어요. 직업 선택을 할 때 경제적인 제약을 줄이고 직업 능력을 높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제적만 고려해서 직업 선택하지 않고 자기가 잘할 수 있는 직업 능력을 고려해서 선택한다는 겁니다. 또 자동화 디지털화의 이득을 실업자에게 재분배해서 불평등도 완화할 수 있어서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야 된다라고 본대요. 그런데 을을 보시니까 기본소득제를 실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반대하시네요. 왜냐하면 재원 조달을 위해서 세금을 인상하게 되는데 그러면 빈곤층에게 더 부담을 주게 되고 기본소득으로 소득이 생기면 일을 하지 않는 개인이 생겨서 고소득자도 일을 하지 않는 개인이 생겨서 나라 전체적인 부가 증가되지 않고 고소득자도 수혜를 받기 때문에 결국은 가난한 사람들이나 부자인 사람들이나 똑같이 수혜를 받으니까 소득 불평등, 빈익빈 부익부, 빈부격차를 해소할 수 없게 되니까 반대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대로 한번 찾아주시면 됩니다. 기본소득제로 인해서 행정비용이 증가를 고려해야 된대요. 증가가 아니라 적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죠? 증가가 아니다. 2번 사회 변화로 인한 실업까지 정부가 도와줄 수 없다. 사회 변화로 인한 실업자에게 여기 재분배할 수 있는 것이 기본소득제이기 때문에 도와줄 수 없지 않은 거죠. 3번 을입니다. 기본소득제는 사회계층의 소득 평준화를 실현한다가 아니라 소득 불평등을 높인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4번 소득을 받으면 누구나 근로의욕이 높아진다가 아니라 일을 하지 않는 개인이 생기기 때문에 근로의욕이 저하된다로 오셔야 되겠죠. 5번 국가는 국민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분이나 둘 다 요건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 불평등을 완화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해야 된다고 보고 불평등이 안 완화되지 않기 때문에 기본소득제를 시행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불평등 완화는 두 분이 모두 이야기하시는 거다라고 보셔서 정답이 5번으로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다음 신문 칼럼의 입장으로 적절한 것은입니다. 가장 적절한 것. 현대인은 고향의 상실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고향을 잃어버리고 산답니다. 고향의 상실은 현대인이 살아갈 수 있는 주택이 없다라는 것을 단순하게 의미하지 않는답니다. 이것은 현대인이 살고 있는 땅과 거주함의 참된 의미를 숙고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래요. 집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땅에 거주하고 있는 참된 의미에 대해서 잃어버리는 거랍니다. 우리는 땅과 거주함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고 거주함에 대해서 배워야만 우리는 고향의 상실 없이 행복하게 살 수 있대요.
근데 거주함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죽은 자들인 인간이 자신이 죽을 자들이죠. 죽을 자들. 앞으로 죽을 우리 인간이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세계에 존재한다는 것을 보살피는 거래요. 우리 인간, 유한한 인간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주변의 환경, 세계를 보살피는 게 거주함이래요. 그래서 인간은 세계 안의 존재들을 돌보고 보호해야만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이 사상가는 하이데거라고 하는 실존주의 사상가인데, 우리가 실존주의 사상가로 하이데거를 배우지는 않으셨고, 그 참고 자료에 볼로브라고 하는 선생님이 나오긴 했었죠. 굉장히 유사한 관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이데거에 대한 그 사람에 대한 입장은 여러분이 모르셔도 상관없고, 이 거주함의 의미에 대해서 이 앞에 있는 서술어를 그대로 보시고 문제 풀면 됩니다. 그러면 1번 볼게요. 거주하고 있는 땅의 경제적 가치를 파악해라. 거주하고 있는 땅의 참된 의미가 경제적 가치의 의미는 아니죠. 뭔가 죽은 자들이 인간이 자신이 살고 있는 세계에 존재하는 것들을 보살핌의 의미인 거지 경제적인 의미인 것은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거주함에 대해서 학습해야 된다. 여기 참된 학습 배워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아니다가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고향의 상실은 도시 주민이 고향을 찾지 않는 현상이 아니라 여기 땅의 거주함에 대한 참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는 거다라고 하는 거를 위해서 설명하고 있으십니다. 4번 세계 안의 존재들을 보살필 때 거주를 실현한다. 이게 맞는 답이죠. 이게 정답이 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거주함의 의미에 대해서 숙고하는 것은 주택 부족에 대처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데, 주택 부족의 문제가 거주함의 숙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 때문이다 라고 얘기할 수가 없어서 틀린 답이고 정답은 4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나는 지금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 입장으로 적절한 것만을 골라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을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자신이 지켜야 될 기준에 눈을 돌려야 된답니다. 그 기준은 외적인 것에 대한 욕구나 회피와 무관하대요.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부름을 받고 있다니까요. 내가 원해서 무엇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것들을 해야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결정되어 있다. 운명 지어져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에 순응해야 한다. 이런 맥락인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바꾸거나 외적인 것에 대해서 이걸 바꾸거나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과 무관합니다.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눈을 돌리는데 악의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내가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는지 되살펴보기 위해서 나는 행동을 살펴본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타인이 어떻게 말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는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악의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닌 외적인 것이니까 여기와 무관하고 내가 다 같은 잘못을 안 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살펴보는 성찰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따라서만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보면 나도 이런 잘못을 저질렀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은데 그 이유는 신이자 자연인 이성의 덕분이랍니다. 우리 인간은 이 이성을 통해서 이 자연, 신이 어떻게 결정지어졌고 운명지어졌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에 따라 살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지혜를 가질 수가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앞에서 신 즉 자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스토아 학파라고 말씀을 드렸죠.
스토아 학파의 견해가 되겠고, 스토아 학파는 이미 일어날 일은 일어나기 때문에 나의 정념, 욕구나 회피하고자 하는 이런 정념들로 인해서 고통을 받지 말고 이미 정해져 있는 자연과 이성의 법칙을 따라서 순응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에요. 조금 어려운 제시문이었죠. 보기 보겠습니다. 기억, 타인을 검토하는 것은 타인을 비난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타인은 내가 어찌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타인을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다라고 표현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틀렸다. 니은 이성을 따른다면, 이성을 따르는 건 곧 신을 따르는 거고 자연을 따르는 겁니다. 따른다면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할 수 있어. 잘못을 저지르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으니까 잘못을 안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가 되겠죠. 디귿, 인간이 지켜야 될 기준은 욕구와 충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욕구와 무관하죠. 그러니까 욕구와 무관하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충족을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념에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리을, 성찰을 통해서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있어요. 잘못을 저지를 수 있지만 우리가 살펴보는 활동을 통해서 지금은 그렇지 않게 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이 정답이 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1단원의 대단원 마무리와 수능 유형 문제를 풀어드렸으니까요. 이거 참고하셔서 우리 1차 지필평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일단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